예, 반갑습니다. 여기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교사님들은 그 인사하고는 관련 없이 그 안에서 배우시겠다는 열정으로 참여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하는 데도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성이란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그 창의인사 포럼에 참석해 주신 교사분들 계시지만 창의성이란 단어가 낯설거나 이제는 새롭거나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좀 진부하다는 느낌까지도 들고 있죠. 그런 거 너무 많이 썼다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창의 전성시대죠. 지난 MP정부에서도 보게 되면 이름이 창의적 실용정부라고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룹 S그룹에서도 창조경영을 펴라.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서울시청을 새로 지으면서 창의시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제, 지방자치단체 모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만 그런가요? 이번 정부에서도 보면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선거장님께서 나가셨다 돌아왔는데 또 됐다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 창의인성의 기조는 이번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5가지 국정 목표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딱 하나예요. 여기 보면 창조경제, 창의교육. 그러니까 역시 창의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제 창의성이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들으셨어요. 이제 창의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새롭게 안 들린다. 많이 들어봤다. 2가지 조건이 and 그리고라고 하는 거로 달라붙는 조건문이죠. 새롭고 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과 적절한 것이라고 하는 2번째 조건이 같이 합쳐져야지만 된다. 오화가 아니에요. 새롭기만 하고 적절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기괴하다고 하죠. 그죠? 근데 적절하고 새롭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건 실용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가지가 같이 합쳐져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모든 선생님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경남교육청에서는 이 정의가 완성되지 않고 뭔가 모순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도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새롭고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준이 뭐냐? 84년도 3월 27일 경향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이코노 칼라 TV 500만 대 생산 돌파. 이 당시에 이 아주 굉장히 히트를 쳤던 제품이죠.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선생님 2분을 골라서 이코노 칼라 텔레비전을 드리겠습니다. 별 기뻐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전혀 새롭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나온 우리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광고가 나왔나 봅시다. 왜 그래요? 왜? 바꿔준대요. 아니 뭐예요? 바꿔준대요. 네, 흑백 TV를 최고 60%까지 보장해서 이코노 칼라로 바꿔드립니다. 나쁘네. 사사기 혼자 바꿔드려요. 이코노 칼라. 결정하세요. 네. 절전은 그때나 지금이나 39만 8천 원에 한 대당. 그럼 500만 대 팔렸으면 얼마일까요? 오늘의 삼성전자가 있을 때까지 굉장한 기여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2대 드린다고 했을 때 별로 감동받지 않아요. 왜? 아이, 이 정도는 줘야지. 내가 지금 이 더운데 왔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상품이지. 여러분한테 전혀 새롭거나 유용하다고 생각 안 되시죠? 그러나 장소와 문화, 세팅을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화면이 지금 선명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건 그 당시에 이코노 칼라 텔레비전의 광고고요. 똑같은 텔레비전 여기 놓여 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몽고에서 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그 유목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집에 있는 사진을 직접 찍은 거예요. 몽골 사람들한테는 3D라든가 또는 HD 텔레비전이거나 64인치 이런 건 이 사람들한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갖고 금방 옮겨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보면 아이 못 사네, 우리나라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생각하시지만 중요한 건 사실 이 두 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텔레비전을 논하거나 영상 시설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텔레비전 크기라든가 화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유목민은 전기가 닿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로 바꾸는 그런 세팅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오랜 시간 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주로 집집마다 얘기하는 화제 거예요. 아울러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송을 HD로 잡아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모든 채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가진 셋업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한테 관심사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보조 장치들이 더 새롭고 유용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죠.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양복을 입는 사람들은 정장에 검정색 양말을 신는 것이 드레스 코드죠.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일본 전철을 타고 가는 제 친구가 이상하다고 찍은 거예요. 보게 되면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셀러리맨들은 깨끗하기만 하면 흰색 양말이 어울리는 적합한 드레스 코드입니다.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건 발목 양말이라든가 테니스 양말 같은 건 그거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도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문화도 그렇게 얘기하는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도 문화에 따라서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게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고 적절한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미국에서 새롭고 적절하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창의성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상황에서 새롭고 적절한 것을 생성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라고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책을 써내면서 한국인을 위한 창의성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했더니 위여령 교수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한국인의 창의적 지혜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지금부터 하는 것은 미국에서 나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창의성을 연구한 학자들이 미국 내에서 유용하고 적절하다는 능력이라는 걸 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그런 것이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죠. 이게 세계 창의성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한국은 어떤 것을 창의적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기회가 좋아서 쓸 수가 있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폴란드, 이스라엘, 터키, 중국, 인도 여러 나라에서 각각 어떤 사람들을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창의적인 성취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전 세계의 창의성 연구자들이 해서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2006년도에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재밌는 겁니다. 제가 동서양의 창의성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동양은 비슷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한국, 중국, 일본이 동일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크리에이티비티,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의 개념은 어떤가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 지금 세 분 주무시고 계신데요. 제가 꼭 그분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고 갈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열심히 들으십니다. 설문지를 주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걸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은 어떨 거냐라고 하는 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한국에서 가장 3년 전이라고 가정하세요. 3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대학생들한테 누구일까요? 3년 전에 네, 한국에서 대학생들한테 가장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물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일 것으로 생각되세요? 예, 안철수 정치가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예, 안철수 과학자였지만 지금은 작업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한 사람은 등소평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사람. 2위는 마오쩌둥이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일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여자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엄마들이 야, 너 커서 21세기는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돼. 창의적인 사람이 돼.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은 중국 사람은 분도평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저런 애니메이션 감독이. 그러니까 다르죠. 한국은 그 당시에는 안철수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이게 한국, 중국, 일본은 서양 사람들은 이스트 에이시안 컨트리스하고 웨스턴 컨트리스는 창의성의 이념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트 에이시안 컨트리스, 세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이 되게 다릅니다. 되게 달라요. 이런 걸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이 책 보셨나요? 네.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책 2권, 대표적인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와 이 스티븐 코비의 책 2가지인데요. 그게 왜 100만 번씩 살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7가지 습관 중에 3번째 습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극이 들어온 반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고려해야 될 대상은 자기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상상력, 나의 양심, 나의 자유의지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고개는 끄떡이지만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사람들이 여기 성균관대학교 총장 비롯해서 100만 원씩 내고 갔다 와서 어땠어요? 제가 여쭤보면 재밌었어? 재밌었다고 하는데 이게 와 닿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성공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받아들이면 리더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 스티븐 코비는 미국의 유타에 있는 몰몬교라고 있습니다. 그 몰몬교의 독실한 신도기 때문에 백인들, 특히 그 몰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대상을 특징으로 해서 주어진 부분들이 강하게 색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MMPI라고 성격 검사 아실 거예요. 미네소타에서 개발 성격 검사 600명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시죠? 길 걸어가다 보도블록 나오면 금을 안 밟으려고 한다요. 그게 진짜 그치?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거나 이런 MMPI에 나온 문항들도 우리나라에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창의성이나 영재 검사 문항을 한번 보실까요? GPS와 WKPAY라고 하는 검사 2가지가 위에 거는 창의성을 평가하는 검사고 밑에 거는 영재성, 그러니까 특목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검사의 일종인데요.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신입사원 검사, 신입사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보러 왔다고 가정하시고 이런 문항이 나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기업에 지원하는 여러분들의 창의적 성향을 물어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나와 잘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O 아니면 1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자, 1번. 나는 속물적이다. 선생님. 3점? 예. 매우 그렇다 5점? 아, 상황에 따라서요. 선생님. 네, 몇 점? 이거 다 봐야 돼. 여기는 모든 3가지에 대해서 다 그렇다 아니다를 표시해야 돼요. 나는 이기적이다. 그러면 몇 점? 매우 그렇다? 이야, 좋습니다.
이런 답은 처음이라서 제가 준비한 강의 시나리오하고 지금 달라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적인 사람이 없는 건 맞죠. 그러나 실제로 해보게 되면은 신입사원을 내가 이 기업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문항이 나왔을 때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속물적이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네. 대부분 평균으로 치게 되면 1.5나 2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창의성 검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건 미국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은 엄청 창의적인 분이에요. 엄청 이기적이시고 엄청 창의적이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건 What kind of person are you라고 하는 건데 나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 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계신 학생들이 있으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면 좋겠죠. 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저희가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 여쭤봤어요. 창의적인 학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은 창의적인 학생이 많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근데 다 조건이 있습니다. 옆반에 우리 반 말고 옆반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 점수가 높을수록 명제성이 떨어지는 거로 나옵니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남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명제성이 떨어지는 거로 보이니까 이런 검사들이 한국에서 나오는 상황이랑 같을 것이냐 안 같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즐기게 되자는 거예요. 만약에 자 이런 데서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으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창의성과 연계성이 높다고 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선발된 학생들이 계속 큰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되나요? 제가 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2008년도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했던 세계 금융위기가 있어요. 선생님들 시간 나시면 인사이드 잡이라는 집에 가서 한번 빌려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했던 세계 금융위기가 실제로 금융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돈 넣고 돈 먹기, 쉽게 표현하면 금융 사기를 친 거예요. 세계에서 유명한 금융기업의 사장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전 세계를 3-4대씩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저당을 잡힌 그 돈을 돌려가지고 그 피해가 지금까지도 세계 경제가 아직도 회복이 못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금융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버드, MIT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속물적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그려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 혹시 이거 아실까 모르겠는데 이게 브리티시 피트롤림이라고 영국의 BP 회사라고 세계적인 석유 회사에서 태평양에다가 여기 얼마인가요? 5,500m 지하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하루에 2만 배럴 넘는 원유가 태평양 시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도요타.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도요타. 혁신기업의 대표적인 거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세계의 혁신기업 중에 1위를 꼽아라면 항상 도요타가 뽑혔습니다. 근데 도요타에서 부품값 줄이겠다고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브레이크 부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겨 많이 죽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창의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관심 갖고 있는 창의성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학생들이 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면 그 중에 누군가는 스티브 잡스가 되고 빌 게이츠가 돼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러한 친구들이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친구들의 그 능력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되지 않고 이쪽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창의성 연구하는 사람들이 창의성의 어두운 면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의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건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처럼 학생들한테 그냥 계속 반복되는 훈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한번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다 만병통치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줄기세포레스트 황우석 교수가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보조와 똑똑한 창의적인 인재들을 그 밑에 데리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데이터 앞에서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의 결론은 우리가 창의성을 논할 때 창의성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만병통치고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아이로 크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이 창의인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가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창의성은 절대 자다가 일어나서 꿈속에서 통찰이 와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하시는 선생님께서 창의교육을 하다 보면 교과에 대한 비중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유영선 박사님 워크숍 들어가는 분들은 유영선 박사님 얘기합니다. 창의성에 꼽히기 위해서는 10년이 있어야 됩니다. 10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창의성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창의성은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만족스럽고 즐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고 여기 오신 우리 교사님들이거나 장학사님처럼 원해서 오신 분들이 돼야 된다. 원해서 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곳에 앉아있지만 의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와 계신 몸은 여기에 와 계신데 마음은 저쪽 바닷가로 있는 분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거죠. 유체이탈인 사람은 절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춥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올바른 창의적인 인재로 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